여러분, 혹시 우주에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과연 우주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한참 궁금하던 그때 그 비밀을 해결해준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사실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우주의 기원이 바로 이 빅뱅 이론에 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바로 가톨릭 사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아이가릭에서는 바로 빅뱅 이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를 만나봅니다. 아, 이게 가톨릭이었어? I got it! 우주 탄생의 이론 중 가장 믿을 만한 이론 빅뱅. 천문학계에서는 대폭발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대부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을 이해하려면 우선 도플러 효과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간단한 이론인데요. 멀리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기차가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크고 높게 들릴 겁니다. 기차가 멀어지면 소리는 작고 낮게 들리죠. 이렇게 듣는 사람과의 거리에 따라서 소리의 파장이 변하는 현상을 바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도플러 효과는 빛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빛도 소리처럼 거리에 따라 파장이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별을 관찰할 때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빛은 무지개색처럼 여러 파장이 합쳐져 있는데요. 붉은색은 파장이 긴 쪽, 푸른색은 파장이 짧은 쪽입니다.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의 외부 천체들을 관측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외부 은하와 별 등에서 별빛의 파장이 이동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별빛의 파장이 긴 쪽, 즉 붉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던 우주 공간은 반대로 점점 수축되어 결국은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죠. 바로 여기서 이 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빅뱅 이론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공교롭게도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이름조차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주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뉴턴의 우주론을 계승한 과학자들이 대세였으니까요. 사실은 빅뱅이란 이름도 우연히 등장했는데요. 당시 빅뱅 이론에 비판적이었던 프레드 호일이란 과학자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말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뭐 한 방에 빵 터졌대나 뭐래나. 바로 이렇게 비아냥된 말이 유명해지면서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빅뱅 이론에 대해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바로 에드윈 허블이 있습니다. 그는 관측을 통해 최초로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와 또 다른 은하라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인데요. 뿐만 아니라 은하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해내기도 했죠. 이 때문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망원경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가끔 나사에서 발표하는 초고화질의 우주 사진들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구 대기권 밖에서 궤도를 도는 망원경이 수많은 천체들을 관측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1990년에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지금은 우주 망원경 중 가장 크고 유명한 망원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에드윈 허블보다 먼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발표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죠.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는데요. 1923년에 사제가 된 후에도 연구에 계속 매진했습니다.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꿰뚫고 있었던 그는 많은 관측 데이터들을 통해 자신만의 우주 모형을 구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1927년에 일정한 질량을 갖지만 팽창하는 균등한 우주를 통한 우리 은하 밖의 성운들의 시선 속도의 설명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앞서 설명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이른바 빅뱅 이론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논문이었죠. 심지어 그의 이론은 에드윈 허블보다 2년이나 앞선 것이었는데요. 르메트르 신부는 자신의 이론을 당시엔 유명하지 않은 벨기에의 과학 잡지에 발표를 하면서 그의 주장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게다가 르메트르 신부는 2단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의 고정적 우주 모형을 믿었기 때문에 르메트르의 주장은 매우 도전적인 것이었습니다. 1927년 10월 르메트르 신부는 벨기에에서 열린 제5차 솔베이 물리학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납니다. 우주 팽창 이론의 근거가 된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과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는데요. 그에게 자신의 이론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인슈타인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자네의 수학적 계산은 옳지만 자네의 물리학은 지겹다네. 또한 르메트르 신부는 과학자이기 이전에 가톨릭 사제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2년 르메트르 신부가 미국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미국 언론들은 가톨릭 사제가 우주의 기원을 밝혀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주장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 빛이 생겨라 라는 창조의 순간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편견은 일부 동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빅뱅 이론을 구상한 것이 물리학이 아닌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과학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교황 비오 12세가 빅뱅 이론이야말로 창조론의 증거다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르메트르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르메트르 신부는 논문에서 단 한 번도 창조 혹은 그와 비슷한 단어들조차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이론은 신앙심이 아닌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출발해 철저한 수학적 계산으로 검증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가톨릭 사제로서 르메트르 신부의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할 당시 많은 과제에 파묻혔으면서도 사제로서의 임무에 충실해 하버드 대학 내 성당인 성 바오로 성당에서 빠짐없이 미사를 집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그는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제였습니다. 지금도 일부가 그렇지만 르메트르 신부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의 과학적 오류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제이자 과학자인 르메트르 신부에게도 당연히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성경의 저자들은 주로 구원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 쓰여 있는 사실에서 과학적 오류가 발견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경의 저자가 직접 관찰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고 또 어떻게 고백했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그 행간의 의미를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일 위험한 건 성경 무오류설처럼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라 같아요. 가톨릭 교회는 한때 성경을 근거로 과학적 지식을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가 있는데요. 그는 1633년 종교재판을 통해 가택연금 판결을 받았었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20세기에 들어서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그동안 잘못된 오류들을 인정하고 과학이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1992년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과거 갈릴레오의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의 복권을 선언한 바 있죠.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바로 교황청 산하 조직 교황청 과학원인데요. 전 세계 약 80여 명의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종신회원입니다. 르메트르 신부도 1960년에 교황청 과학원 원장을 지낸 바 있죠. 과학원 회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열고 교황이 반드시 이해해둬야 할 중요한 과학적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해 언급한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발표하기 전에도 교황청 과학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하기도 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과학한테 우리가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교회가 바라는 건 생산적 봉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과학이 과학 자체로 자기 혼자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적 기술의 진보가 인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황청 과학원에서 역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작업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뭐 기후 변화나 아니면 뭐 기아나 어떤 우리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과학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을 얻고 계신 것 같아요.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과학이 인류에게 주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류가 당면한 위기들에 맞서 싸우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과학적 사실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도 분명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10월에 열린 교황청 과학원 총회 연설을 통해 오늘날 세상의 기원으로 제시되는 빅뱅 이론은 창조주의 개입과 모순되지 않으며 진화도 진화할 존재의 창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창조의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빅뱅 우주론과 진화론 모두가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두 학설 모두를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 천문학자들은 사제이자 뛰어난 천문학자 그리고 수학자였던 르메트르 신부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르메트르 신부의 업적이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2018년 국제천문연맹 회의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허블의 법칙 개명에 대한 찬반 투표였죠. 결과는 찬성 78%로 기존의 빅뱅 이론을 대표하는 허블의 법칙은 이제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또는 가톨릭의 사제였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오해와 편견을 깨고 르메트르 신부의 업적이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르메트르 신부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빅뱅 이론만이 아닙니다. 시대를 앞서간 열정적인 과학자로서 또 하느님의 존재를 세상에 증거하는 한 명의 사제로서 그의 모습은 종교와 과학을 보는 시선에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아이가르기로 돌아오겠습니다.